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2회 전사대계 1급 이론 또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고 복습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별도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보고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 시 차변 계정 과목과 차변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결산 수정 분계네요. 결산 수정 분계. 자, 18년 8월 1일날 소모품 6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산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처음에 자산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는 당연히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한 것은 사용한 것만 적어라 이 말이에요. 사용한 것만 기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1년이라고 봅시다. 자, 8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가죠. 5월, 6월, 7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총 1년이네요. 총 1년. 그런데 8월 1일날 60만원 현금 구입하고 자산 처리했대요. 그럼 8월 1일날 이때 분계 한번 해볼게요. 자, 8월 1일날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소모품 얼마를 60만원으로 샀습니다. 뭐 A4 용지 이런 거 샀겠네요. 그리고 현금 6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날 이제 12월 31일까지 여기까지 쭉 썼겠죠? 열심히 썼어요. 여기까지.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까지 열심히 이제 쓴 거예요.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만큼이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이만큼이 남아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 이건 내년에 쓸 거잖아요. 자, 그럼 내년에 쓸 거다, 그 다음에 올해 썼다, 이걸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는 지금 현재 이만큼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이만큼만 남아있는 거죠. 그쵸? 꼭 1년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기서 1년이라고 사용한 1년 동안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시험 문제 1년으로 잘 나와요. 아무튼 이 문제만 보면 지금은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에는 이만큼 전체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사용한 게 얼만큼이죠? 60만원에서 25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분을 비용 처리한다 라는 거예요. 비용 처리 분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소모품 B 얼마만큼 사용했습니까? 60만원에서 25만원 뺀 35만원만큼만 사용했고, 그거는 소모품에서 빼줘야겠죠. 자,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소모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만큼 빼 얼마만? 25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8월 1일날 자산으로 처리 안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볼게요. 그럼 처음에 소모품 B 60만원 그리고 현금 60만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날 열심히 소모품을 썼겠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만큼 다 썼다 라고 처리한 거예요. 하지만 다 쓰지 않고 얼만큼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남아있는 부분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 자,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예요? 이만큼이네요. 사용하지 않은 거. 그래서 25만원을 소모품 자산 25만원, 여기는 뭐가? 소모품 B가 25만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8월 1일날 다 썼습니다. 근데 다 쓰지 않았잖아요. 다 썼다고 그냥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30일날 다 쓰지 않고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자산 처리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만큼 썼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썼지만 쓴 거에서 반대 빼준다. 그러니까 쓴 거에서 안 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암기식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다 썼다. 하지만 이만큼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쵸? 자, 요 두 가지. 처음에 자산처리 했으면 나중에 쓴 것만 적는다. 비용. 그 다음에 처음에 비용 처리 다 썼다라고 했으면 나중에 자산으로 남은 것만 적는다. 자, 요 부분 잘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차변 금액? 차변이니까 요거 35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소분비 35만원.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나왔던 거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암기를 많이 해줘야 되죠.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현금 및 뭐가 있어요? 통화, 대용, 증권 이게 있죠. 여기에는 자기 압수표, 자기 압수표, 그 다음에 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좀 정리했어요. 암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 송금 수표 이런 것들, 뭐 가계 수표, 뭐 우편한 증서 단순 암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배당금, 뭐 지급, 통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공사채 이자표도 있는데 뭐 적어볼까요?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할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단순 암기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요구불 예금이 있잖아요. 요구불 예금은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 현금성 자산은 이건 뭐예요? 취득 당시 처음에 샀을 때 만기가 3개월 미만인 뭐죠? 여러가지 유가증권 미만인 유가증권들을 말합니다.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고 했죠. 그럼 요 세 가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들은 돈이 자산, 내가 돈이 재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이 중요해요. 현금이.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회사에서 빨리 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아주 회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로 답은 몇 번이죠?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기적금이 되겠습니다. 자, 정기적금은 얘는 보통 이제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르죠. 금융상품, 정기적금, 뭐 예금 이런 것들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행 기업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 유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유가 가치가 있다. 증권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 자, 채무증권 갚아야 될 증권이네요. 자, 취득할 경우 만기 보유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네요. 우리가 보통 요 세 가지로 구분하죠. 요 세 가지로. 자, 2번 단기 매매 증권 및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연말마다 평가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름에서 할 수 있어요. 만기라는 것은 뭐 끝까지 갖고 있는다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갖고 있을 거면 목적이,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은 뭐예요? 얘는 단기간에 빨리 사고 빨리 팔고, 가격 오르면 팔고 뭐 이런 거예요. 단기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보통 12월 30일 평가하죠. 평가하면 얼마 올랐구나, 팔아야겠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만기보유증권은 목적 자체가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보유할 목적, 이런 거죠. 보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평가하는 거, 12월 31일 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정가치 같이 평가해요. 얘네들은 평가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삼각후 원가로 평가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평가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하나 있죠. 매도가능증권,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자, 매도가능증권도 마찬가지로 단기매매증권처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적을게요. 장기 투자 목적. 매도가능증권은 의미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보통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일단 적었습니다. 자, 이것도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기타 포괄에 집어넣죠. 자, 거기까지 알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추가적으로 나가볼까요? 단기매매증권은 평가 만약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으로 집어넣죠. 영업의 수익으로. 자,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뭘로 처리한다?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평가 자체를 안 하죠. 평가 자체를 안 한다. 얘는 평가하면 어떻게 넣어요? 그렇죠. 자본의 기타 포괄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네요. 3번.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매도가능 증권을 분류한답니다. 요거는 회계법에서 그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거는 만기보유증권의 정의예요.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의 정의도 한번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우리 회사의 창고에 있는 상품을 말하는 거죠. 자, 상품의 수량,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창고에 몇 개 있을까? 라고 파악하려면 직접 가서 세야겠죠. 직접 창고 가서 눈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세는 거예요. 자, 눈으로 직접 본다. 이런 방법이 뭐죠? 실제로 본다. 실지 재고 상품을 조사하겠다.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불러요. 조사법. 그렇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나는 처음에 우리 회사의 창고에 몇 개 들어왔고 팔렸을 때 몇 개 나갔고 이렇게 내가 장부에다가 적어 놓을 거야. 창고에 직접 가지 않을 거야. 직접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장부로 기록하는 거예요. 장부로 기록하고 어떻게 기록한다? 들어올 때 기록, 나갈 때 기록, 계속 기록한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이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 자, 회계 처리까지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까요? 실지 재고 조사법으로 회계 처리하려면 매입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죠? 들어왔을 때 3분법으로 매입이라고 처리해요. 현금 이렇게. 매출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죠. 현금이라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매출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되죠? 그렇죠. 기말에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눈으로 가서 보고 적는 겁니다. 어떻게? 기초 상품을 전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온 거, 여기 사온 거 이것도 전부 다 팔렸다라고 해서 대변으로 적어줘요. 그리고 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창고 가서. 처음에 창고에 있는 거 다 팔렸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 사온 것도 다 팔렸을 거야. 아니. 창고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만큼 남아있더라. 기말 상품이 이만큼 남아있더라. 그러면 남아있지 않은 게 전부 다 뭐다? 아, 팔린 거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는 이렇게 기초 상품 플러스 단기 순 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하면 매출원가가 나온다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매출원가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적어볼까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원가 계산하죠. 매출원가. 자, 이 말이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실지재고조사법의 회계처리다라는 것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기록 보면 어떻게 하냐? 자, 매입했을 때 얘는 그냥 매입했을 때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을 줬고요. 매출했을 때는 현금 들어왔습니다. 얼만큼 팔고 그리고 얼만큼 매출했어요. 그런데 팔 때 얼마짜리가 매출했어요. 그리고 창고에서 상품이 나왔어요.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다시 매가 이건 매가 예를 들어 볼까요? 500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래서 돈이 500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500원짜리는 원가는 300원이에요. 원가는 300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200원을 벌었어요 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이거 돼요? 자, 그래서 계속 기록법은 계속 매출할 때마다 매출 원가를 기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말에는 분개가 없어요. 왜? 매출원가를 매출할 때마다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록법에 회계처리까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여기까지는 다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수준만 알면 된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자, 그럼 창고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우리가 답은 찾았어요. 자, 3번이 답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거? 수량을 곱하기 뭐를? 단가를 곱해야 창고에 있는 상품의 재고 금액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찾았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가 결정 방법 첫 번째 뭐가 있죠? 그쵸?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 그 다음에 평균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IFRS에서는 정해지지 않는 흡입선출법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개별법이에요. 하나하나 그 가격 창고에 있는 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판다. 그래서 개별법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보석집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팔 수 있겠지만 대량으로 물건 파는 집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자, 평균법은 일단 뭐 총평균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이렇게 나누지만 총평균법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 그렇죠. 여기 실지재고조사법에서의 평균법이라고 하면 총평균법이 되는 거고 계속 기록법 하에서 평균법 그러면 이동평균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할 유동부채 금액, 유동부채네요. 유동부채. 자, 매입 채무 갚아야 될 돈이죠. 부채 맞네요. 얘도 유동부채 맞습니다. 유동부채. 그죠? 그 다음에 예수금. 예수금은 우리가 월급
급여에서 원천 징수해서 나중에 내야 될 돈이죠. 그래서 회사 돈은 아니고 나중에 내야 될 돈이다. 얘도 부채가 되겠네요. 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단기간에 빌린 거니까 유동이 맞네요. 유동은 몇 년이니까? 1년 이내죠. 1년 이내. 자, 매입 채무도 1년 이내. 그 다음에 예수금도 1년 이내에 내야 되고 단기 차입금도 당연히 1년 이내에 내야 됩니다. 얘는 장기니까 유동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190 600이니까 630에 754 3번이 답이 되나요? 예, 3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매입 채무가 비유동이 될 거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장기 매입 채무 이렇게 뭐 적어야겠죠. 만약에 비유동이 될 거면 예수금은 비유동은 없습니다. 얘도 장기 차입금 만약에 비유동이 될 거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내역이 손익계산서에 미쳐버리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뭐만 수익과 비용만 영향을 미쳐야 되겠네요. 자, 영업사원의 핸드폰 요금.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묻는 거네요. 자, 손익계산서 오랜만에 한번 적어볼까요? 손익계산서 영어로는 뭐죠? IS라고 부르죠. IS. 제일 위에 뭐가 있죠? 그렇죠. 매출액. 매출액인데 선생님 같은 어떤 매출액? 순수한 순매출액이 있고 거기서 뭘 빼죠? 그렇죠. 매출 출 원가를 빼고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빵야 이익이 되고 거기서 매출 원가에서 뭘 빼죠? 매출 총익 빼면 이제 뭐 빼죠? 빼기 판관비 판비관리를 빼면 뭐가 돼요? 그렇죠. 영업 장사에서 생긴 이익 영업이익이 되고 플러스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빼기 영업외 비용을 빼면 뭐가 되죠? 그렇죠. 법인세 내기 전에 법인세 차감하기 전에 순수한 이익 순이익이 될 거고 빼기 법인세 비용 즉 세금을 내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라고 이해하시고 볼게요. 영업사원의 핸드폰 요금. 자, 영업사원 핸드폰 요금이니까 내줘야겠죠. 회사에서. 그러면 판매하면서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판관비라는 거예요. 판관비. 그 다음에 영업부 사무실 감가상각비. 이것도 당연히 영업을 하면서 판매하면서 관리하면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좋은 일 했네요. 기부금. 자, 기부금은 판매하면서 관리하면서 들어간 돈이 아니고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 외쪽으로 쓴 거네요.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귿은 단기 순이익에만 영향을 준다. 단기 순이익에만 영향을 준다. 이것은 여기에 있죠. 영업이익에는 요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 얘는 얘만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얘는 옳은 거네요. 자, 동그라미. 2번. 영업의 비용은 니은과 디귿 합계액인 100만원이다.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은 얘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30만원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자, 3번. 기업과 니은은 합계액은 130만원입니다. 기업과 니은의 합계액은 130만원입니다. 그렇죠.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근데 판관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과 니은의 합계액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판관비는 얘와 얘의 영향을 다 미치죠. 그래서 뭐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걸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자,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회차의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감가상각. 자, 유형자산부터 알아볼까요? 유형자산 암기될까요? 7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있어요? 자,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 반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건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품, 그 다음에 구축물, 기계 장치. 자, 이렇게 총 한 7가지 되나요? 셋, 7가지.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7가지 정도인데, 이 중에 감가, 즉 감가, 가치 감소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치 감소분이 해당하지 않는 것, 가치 감소가 하지 않는 것은 요 2개죠. 요 2개. 토지는 땅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이 된 이후에 건물로 바뀌고, 건물이 바뀌면 그때부터 감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2개는 감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토지. 답은 1번이 되나요? 네,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세단기, 뭐 이런 것도 뭐, 네. 그 다음에 비품이 되겠죠? 건물이 될 거고, 얘는 안마기, 비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자,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됐네요. 자,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해하시고. 그런데 발행 주식수, 그래 몇 개 팔았냐 곱하기 주당 액면가액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액면가액. 액면 적혀있는 금액이죠. 주식에 적혀있는 금액. 요거는 실제로 받은 금액. 근데 자본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고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짜리 주식을 팔았어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발행했는데 실제로 현금은 1,500원을 받았대요.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그때 회계처는 어떻게 하나요? 자, 차변에 돈 받았으니까 현금 얼마? 1,500원. 그런데 얼마? 자본금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1,500원 해야 돼요? 1,000원 해야 돼요? 그렇죠. 1,000원 하는 거예요. 1,000원. 1,000원짜리 주식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울게요. 차변. 자, 대변에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더 벌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500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본금은 액면금액 얼마짜리냐? 처음에 얼마짜리였냐? 액면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가액은 여기서 말하는 발행가액은 요거예요. 요거는 액면금액이고. 발행가액이라고 쓸게요. 자, 요렇게 하는 거니까 처음 액면금액으로 간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우선주, 뭐 배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우선해서 보통주에 우선해서 준다는 건데 종류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2가지가 있죠. 자본의 총 5가지 우리 암기하셔야 돼. 그다음에 주식 발행은 할증 발행, 비싸게 파는 거, 좀 요거죠. 그다음에 액면 발행은 제 가격에 파는 거, 1,000원이면 1,000원 주고 파는 거죠. 할인 발행은 싸게 파는 거. 어떠한 발행하에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그죠? 자본금은 뭐니까? 액면 금액으로 무조건 가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 이익잉여, 자본조정, 기타 포괄로 구분합니다. 그렇죠. 요거 나왔네요. 요거 암기하셔야 돼. 중요한 겁니다. 자,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그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산회계 1급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원가입니다. 원가.
자,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원가의 기본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원가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나눕니다. 통제 불능. 여러분과 같네요. 통제 불능. 여러분은 통제 불능하잖아요. 재미없네요. 계속 할게요. 자, 원가 분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자, 원가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격에 따라서 고약한 성격, 뭐 착한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여러분을 또 얼굴에 따라서 예쁘다, 그렇지 않다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또 뭐 몸개로 뚱뚱하다, 날씬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원가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추적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추적 가능성. 그쵸?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자, 우리 교재로 치면, 이거는 우리 교재로 치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적어줄까요? 페이지 35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언제 한번 정리하셔야 돼. 그런데 그걸 교재가 없더라도 한번 볼게요. 자, 원가는 일단 발생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하냐. 원가라는 것은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하나의 발생, 그 원가의 발생에 따라서 재료로 발생했냐, 재료비, 아니면 사람들이 공장에 직접 일했냐, 노무비, 아니면 여러가지 기타 경비로 들어갔냐, 경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를 추적할 수 있냐. 초코파이를 만드는데 초콜릿이 들어갔다. 그러면 초코파이에 초콜릿이 얼마큼 들어간지를 추적할 수가 있지만, 초코파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기세가 얼마큼 들어갔냐, 이거는 추적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적 가능하냐에 따라서 뭐 직접적으로 들어간 직접비,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어갔냐, 간접비라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만들 때 직접비는 초코파이 초콜릿이 되겠고, 간접비는 뭐 전기세 이런 게 되겠죠. 전기세 이런 게. 그 다음에 원가 형태가 아니고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비랑 간접비, 고정비랑 변동비 이렇게 나누죠. 원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변해가냐라는 거죠. 형태. 고정비는 일정하고 변동비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 변동비 그래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뭐 나온 김에 한번 봐볼까요? 이런 게 있었죠. 조업 또는 생산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가, 고정비는 일정하고, 근데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했었죠. 그 다음에 변동비는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가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변동비였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는 그대로다 라는 게 변동비의 그래프였어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서부터 원가가 증가하는 게 준변동비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정 부분만큼은 원가가 똑같고, 일정 부분이 넘었으면 원가가 팍 뛰는, 이런 걸 준고정비, 계단원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혼합원가라고 불렀고, 자, 요 그래프까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 그래프 고정비, 변동비 그래프예요. 자, 그다음. 자, 원가 형태 말고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뭐가 있었죠? 제조 활동에 따르냐, 그러니까 만드는 데 들어갔냐, 제조 활동과 관련이 있냐 해서 뭐 제조 원가, 아니면 뭐 비제조 원가, 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있었고, 뭐 공장에 들어간 돈이 제조 원가고, 비제조 원가는 뭐 판관비에 들어간 게 뭐 그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 나온 통제 가능하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 아니면 통제 불능 원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러면 통제 불능 원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CEO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에 관련된 원가가 있으면 의사 결정하고 관련이 있으면 뭐 관련 원가라고 불렀고, 그렇지 않으면 비관련 원가라고 했었습니다. 자, 원가 분류 아주 중요하고 원가 개념을 잡는 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틀린 거 고르려고 그랬죠? 9번의 답은 1번이나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비, 간접비로 나누어집니다. 조업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자, 밑에 그래프를 갖다 붙여볼까요? 단위당 변동비 그래프 요거죠? 여기 있네요. 자,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고, 단위당 변동비 여기 있네요. 단위당 변동비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이걸 양쪽으로 둘게요. 자, 이 그래프를 여기로 두고 이거를 여기로 둘게요. 자, 비교를 해주세요. 자, 이걸 보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 모두 가공원가에 해당된다. 그렇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가공비라고 불렀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때 많이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메모로 원가 우리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기회비용 하면서 같이 했었죠. 이미 발생한 원가로 내가 뭘 결정할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원가, 그거를 메모로 원가라고 불렀어요. 자, 이미 지난 것들은 잊어버려라 라는 원가였죠. 근데 실제 사회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기회원가도 한번 적어볼까요? 기회원가는 뭐였죠? 그렇죠. 어떤 것을 얻으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 중에서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순현금 유입이라고 적을까요? 순현금이라고, 다른 말로 뭐 가장 큰 값으로 가장 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그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라고 적을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널 포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뭘 포기했죠? 그쵸? 노는 걸 포기했잖아요. 그 노는 걸 돈으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쵸?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훌륭합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접 노무비가 70%, 제조 간접비로 배부하는 경우 만약 특정 작업에 배부된 제조 간접비가 35만원이면 그 작업에 소요된 직접 노무비는 얼마냐라고 했네요. 볼까요? 우리가 제조 간접비, 이걸 한번 되게 좀 그려볼까요? 자,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제조 간접비는 이쪽에 돈이 모입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쪽으로 배부해주죠. 배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서 초코파이랑 새우깡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공장의 전기세가 5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이 500만원을 어디로? 그렇죠. 초코파이와 새우깡에 얼마씩 배부해줘야 돼요. 사이좋게. 그러면 어떻게 배부할 거냐? 를 보통 뭘로 하죠? 배부 기준이라고 하죠. 배부 기준.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초코파이랑 새우깡에 배부할 때는 배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자, 직접 노무비의 70%를 배부한대요. 그럼 직접 노무부가 배부 기준이 되겠네요. 이게 배부 기준.
초코파이에 들어가는 직접 노무비, 새우깡에 들어가는 직접 노무비 각각 몇 %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준다는 소리예요. 자, 볼게요. 직접 노무비의 70%를 제조 간접비로 준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에서 직접 노무비가 70%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500만 원게요. 이 돈을 안 알려준 거죠? 이 돈을. 자, 그럼 이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곱하기 70% 0.7 곱하니까 그게 35,000원이래요. 이게 여기 받은 게 35,000원이래요. 그 소린 거예요. 그쵸? 제조 간접비를 비교할 경우 만약 특정 제조 간접비가 35,000원이면 이게 35,000원이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그 작업에 소요된 직접 노무비는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총 제조 간접비가 된대. 직접 노무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를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의 70% 그게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비의 70% 직접 노무비의 70%가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정도. 근데 제조 간접비가 35,000원이니까 자, 요런 산식이 되네요. 자, 근데 개념은 이겁니다. 개념은 여기엔 돈들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게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거 간단한 문제네요. 요걸 나눠주면 되네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누면 계산기로 치면 이것은 35,000원 70% 나누니까 5만원? 답은 3번. 이렇게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는 이 문제보다는 일단 요 제조간접비 총액에서 각각의 각각의 제공품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해주는 요거 얼마씩 배부할 건지 요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요 개념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해서 제공품 계정에 표시할 수 없는 거라고 했네요. 제공품 계정 아주 중요한 계정이죠. 원가에서는. 자, 제공품 계정. 우리 제공품 계정이 뭐죠? 제공품 계정 우리 원가 흐름에서 보면 되죠. 그리고 예전에 썼던 거 한번 봐볼까요? 자, 요게 제공품 계정이었잖아요. 그죠? 자, 제공품 계정 가운데 있는 건, 자, 가운데 있는 게 제공품 계정입니다. 자, 이 중에 제공품 계정은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초 제공품 재고액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단기 제품 아니잖아요. 기말 원재료? 기말 원재료 아니잖아요. 그쵸? 볼까요? 여기 전체에서 다시 기초 제공품, 기초는 여기 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에는 기말 원재료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답은 얘가 틀렸네요. 단기 빵야 제조원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공품 재고에는 여기 전체가 다 들어간다. 저 전체 흐름,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단계 배부, 직접 배부, 상호 배부 세 가지입니다. 간접 배부 이런 것은 없죠. 자, 그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상호 배부. 하지만 가장 어렵다. 가장 정확하지 않은 것은 직접 배부. 하지만 가장 쉽다. 단계 배분은 그 사이에 있고 얘의 중요성은 단계를 결정해 줘야 돼요. 단계. 먼저 어떤 걸 보낼 건지. 단계 결정. 순서. 배부 순서를 결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답은 아무튼 3번이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같이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조부 원가 계산할 때는 요 세 가지 말과 뜻만 이해하시면 맞춥니다. 전부.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직접, 단계, 상호. 가장 정확한 건 상호. 가장 어렵다. 가장 간단한 데는 직접. 하지만 가장 정확하지 않다. 얘는 중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부가세로 넘어갈게요. 자,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 아주 중요하죠.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알아야 되죠. 쌤이 이론 수업할 때 엄청나게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거는 쌤이 한번 볼까요? 양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금 계산서 양식이. 자, 거기에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쳐놨어요. 빨간색으로 친 부분. 그 빨간색 친 부분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페이지 교재에서 알려준다면 페이지 492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교재가 없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빨간색 공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출하는 사람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사람의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번호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번호가 있어야 사업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이 세금계산서 작성했냐, 작성연, 월, 일. 그 다음에 얼마짜리를 팔았냐, 세금은 얼마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면 너랑 나랑 언제 얼만큼 거래했냐 이 말이에요. 공급하는 사업자, 얘 너죠, 너. 매입자 입장에서 너. 공급받는 자, 얘 나. 너랑 나랑 언제 공급 연월일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여기 작성 연월일이죠. 작성 연월일.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거예요. 자, 너랑 나랑 언제 얼만큼 이죠, 얼만큼. 그래서 너랑 나랑은 언제 얼만큼 거래했냐 이 말이에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 자, 영세 부가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는 거네요. 자, 영세는 수출한 재화에 적용됩니다. 그쵸? 외국에 수출하면 영세, 세금을 몇 퍼센트? 0% 걷겠다 이 말이에요. 왜? 수출하면 해외에 돈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나라는 돈 잘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0% 세율. 그렇게 왜 해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게,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내고, 그래야만 외국의 부가세율과 우리나라의 부가세율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죠. 만약에 일본의 부가세율이 5%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현재 10%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수출하기가 곤란해요. 왜냐면 부가세율이 10%면 일본에서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팔 때 자기 나라, 그 나라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고 자기 나라, 즉 일본에서 소비하는 사람의 그 나라에 맞게끔 세금 내라. 그게 소비지국 과세예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 때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면 자연스럽게 0% 세율을 내야 되고, 그래서 영세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완전하게 세금을 걷지 않죠. 그러면 불완전 면세는 뭐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면세 제도가 있죠. 면세 제도. 얘는 영세, 얘는 면세. 자,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면제됩니다. 얘는 면제예요. 보통 그래서 실기에서 볼 때 직수출이라고 하면 유형을 수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세금 계산서 어쩌고 저쩌고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왜요? 그렇죠. 얘는 면제돼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외국으로 바로 보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금계산서 보내는 것은 보통 영세율 세금계산서 아니면 직수출 말고 뭐 구매 확인서 이런 것들 의해서 수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면제되는 거죠. 3번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성실합니다. 주 성실은 3월 5일날 망했네요. 성실했는데 망해버렸네요. 안타깝네요. 자, 아무튼 망했어요. 근데 망했을 때 가지고 있던 자산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 신고 시에 세금 얼마큼 내야 될까라는 거예요. 과표라는 것은 매출 했으면 뭐 내야 돼요? 그쵸? 부가세 내야 돼요. 부가세 10% 부가세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쌤 망했는데 슬픈데 세금 내야 돼요? 네, 망해도 세금 내고 망해야죠. 왜요? 왜냐면 망하기 전에 어떤 것을 사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온 거에다가 부가 시켜서 팔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팔려고 하기 전에 폐업하기 전에는 세금을 돌려받았을 거예요. 공제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돌려받은 것만큼은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된다. 왜?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당연히 창고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왔을 때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망했으니까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왜? 팔지 않고 망했잖아요. 팔았으면 판 사람, 즉 소비자가 세금을 다 내게 되지만 얘는 팔지 않고 망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지 않은 부분,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시가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시가. 우리 부가세의 대원칙은 시가예요. 시가. 왜? 시가로 팔 때 세금 내는 거니까. 자, 그 대원칙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 교재에는 페이지 4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꼭 교재 없는 사람들은 487페이지를 보지 않아더라도 우리 부가세는 부가하고 매출액의 10%니까 시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할 때도 전부 다 시가로 분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가로 분기하는 부분이 뭐가 있죠? 뭐 기부했을 때는 뭐 시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가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82회 천산의 1급 마치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